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화기계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50대 여성 신 씨는 위암 수술을 앞두고 있다. 이 환자의 출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술 전에 투약 중단을 고려할 약물은 뭐냐? 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위암 수술뿐만 아니라 모든 개복 수술에 필요한 조치. 당약은 먹지 말아야 되고 항혈전제는 일주일 전부터 복용 중단하고, 그래서 위암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투약 중단을 설명해야 하는데, 투약 중단을 고려할 약물은 다음 중 어떤 것이에요? 1번 아스피린. 바로 답 나왔네요. 아스피린은 대표적인 항혈전제죠. 항혈전제. 플라빅스와 더불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있고요. 그래서 답은 1번 아스피린이에요. 라식스 어때요? 이거 이뇨제죠? 오메프라졸 얘는 뭐예요? 유명하죠? 펌프 잠그는 애잖아요. PP를 잠그는 애예요. 그죠? PPI. 그리고 미다졸 이건 뭐예요? 수면 마취제고요. 아세트 아미노펜 항염증제이자 진통제죠. 그래서 답은 1번. 다음 전위절제술을 받고 퇴원을 앞둔 최 씨가 이 많은 약 중 어떤 것을 평생 동안 먹어야 하는지 물었다. 간호사가 대답하기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 답지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가 얘죠. 전 위를 절제를 했답니다. 위를 절제를 했으면 뭐가 없다? 그렇죠. 내인자가 부족하다. 내인자가 부족한 것은 또 뭐? 췌장에서 비타민 B12를 흡수를 못한다. 그래서 답은 5번 비타 B12죠. 이 중에서 평생 동안 먹어야 하는 거. 위 절제술을 하면은 위 점막의 벽세포가 많이 날아가고, 전 절제술은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벽세포에서 생성되는 내인자 부족. 이 내인자가 부족하면 뭐예요? 위가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니죠. 췌장에서 흡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체내 비타민 비타12가 부족해지고 정기적으로 비타민 B12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구 아니죠. 인젝이죠. 그죠? 인젝으로 비타 B12를 흡수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전절제술은 악성 빈혈을 가져오고 그 이유는 벽세포에서 내인자 소실이거든요. 그래서 췌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아 주사로 평생 맞아야 한다는 것. 그러면 비타12가 왜 중요할까? 국시에는 나오지 않지만 알아두면 좋은 지식이죠. 12는 세포 분열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DNA, RNA, 혈액을 생성하고 신경 조직의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왜 악성 빈혈이란 말이 따라 붙냐? 얘가 하는 일이 뭐냐? 이게 이 비타12가 바로 우리 몸 적혈구가 생성하도록 돕기 때문인데, 얘가 부족하다는 것은 악성 빈혈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전위를 절제를 했을 때 왜 비타 B12가 중요한가? 얘가 적혈구 생성을 돕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단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가겠습니다. 신규 간호사가 우리죠. 부분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활력 징후를 체크하였다. 수술 후 2시간, 이거 키포인트죠. 그죠? 자, 부분 위절제술을 받았고요. 첫 번째가 부분 위절제술을 받았고요. 두 번째가 수술 후랍니다. 수술 후 2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수술 후 간호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자, 환자의 사전 결과가 이와 같다고 하네요. 볼게요. 가쁜 숨이 있고 창백한 피부, 복부가 팽만했다고 합니다. 혈압 떨어지죠. 맥박 올라가네요. 소변량 시간당 20입니다. 소변은
시간당 30이 정상이죠. 30ml이 30보다 낮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소변량이 거의 적죠. 이것은 무엇을 묻는 문제예요? 위절제수로 나타나는 합병증, 그렇죠. 부분 위절제술 후 합병증에 대해서 묻는 거죠. 합병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합병증, 저혈량성 쇼크를 나타내어 주는 지문이죠. 저혈량일 때 무엇을 가장 해야겠니?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저혈량일 때. 자, 이것은 자, 혈압 떨어지고 맥박 올라가고 소변량이 적어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대부분 성인 간호학에서는 쇼크를 나타내 주기도 하고 그 쇼크이라고 하는 것이 저혈량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1번 적시 응급배를 눌린다. 틀린 답이죠. 물론 블루코를 때리는 건 맞지만 여기서 요구하는 답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 덤핑 증후군인지 확인한다. 이건 위절제술을 받았다 하는 지문에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예요. 그러나 지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술 후 2시간, 이것이 메인 키포인트란 말입니다. 덤핑은 식이 시작 후 나타나는 합병증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답은 아니다. 3번 비위관을 확인한다. 비위관은 관계 없겠죠. 틀린 답인 거고요. 4번 JP 배관을 확인한다. 확인해야 하는 건 맞지만 틀린 답이다. 5번 정맥내로 적시 수액을 투여한다. 그렇죠. 이게 맞는 답이죠. 혈압이 낮고 맥박이 뛰어요. 그러면 어딘가에 출혈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순환 혈액량 부족 신호입니다. 수술 후 복강내 출혈이 생겨 보상 기전이죠. 뇌로 혈류를 더 보내기 위해. 그래서 정맥류로 수액을 투여하고 순환 혈액량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성인 간호학에서 혈압이 낮고 맥박이 뛰면 무조건 쇼크 증상이다. 무조건 속 A는 B꼴로 외워주시면 좋고요. 그럴 때는 거의 답이 수액입니다. 그리고 시간당 소변은 왜 혈류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신장에서 감지를 하죠. 그래서 시간당 소변량이 적은 것이고 1시간당 30ml라는 것 아시죠? 그런 다음 자세는 다리 올리는 트렌델렌버거 자세. 트렌델렌버거 자세. 반자위 안 되죠? 호흡에 문제가 있을 때. 호흡에 문제가 있을 때는 요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저혈압이면 다리 올려야죠. 다리 올려줍니다. 그림이 좀 이상한데 다리를 올려줘야 됩니다. 저혈압이면 트렌들렌버거 자세 다리 올려줘야 돼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절제 수술 후 처음으로 수분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문합부. 자, 문합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위를 자르고 위를 소장을 엮든 공장으로 엮든 어쨌든 간에 엮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문합부 노출 징후를 확인하려면 한마디로 안에 피가 제대로 이어졌는지 또는 출혈이 없는지 알아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가볼게요. 걸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이걸로 노출 징후를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틀린 답이다. 이건 틀린 답이다. 그렇죠? 호흡곤란. 그렇죠. 바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요. 문합부에 노출이 있다면 호흡곤란과 통증이 찾아와죠. 호흡곤란과 통증이 찾아옵니다. 그것으로 노출 징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인 거 있고요. 장음 위절제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오심은 노출 징후와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있을 수 있는 관계기도 하겠지만은 문합부 노출 징후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고 고개 반사 확인 이것도 노출 징후와는 관계가 없죠. 수술 후 처음으로 물 제공 시 문합부 노출 징후 확인해야 하는데 만약에 문합부에 노출이 있어요. 노출 징후라고 하는 것은 봉합 부위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 그 상태에서 물이 들어가면 새겠죠. 당연히 복강 안에 물이 들어갈 거고 호흡곤란, 통증이 일어납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전위 절제술 후 식사를 시작한 환자에게 식후 20분이 지나 어지러움과 오심구토가 일어났다고 하네요.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증상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문에서 주는 상황이 어떤 거예요? 식사를 시작한 환자가 식후 20분이 지나 어지러움과 오심구토가 나타났다고 하네요. 뭐예요? 이건 식사 상황이죠. 수술 후가 아닌. 그래서 이건 덤핑 증후군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초기 증후냐 후기 증후냐인데 1번 고혈압, 2번 기립성 저혈압, 3번 출혈, 4번 맥박 감소, 5번 반응성 저혈당증. 어떤가요? 초기 증상, 후기 증상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죠. 초기 증상은 위절제수로 나타나는 초기 급속 이동 증후군이에요. 대부분 식후 5분에서 30분 내죠. 허약, 현기증, 발한, 빈맥, 심계항진 일어나죠. 그리고 오심, 기립성 저혈압. 이러한 것들이 초기 증상입니다. 그러면 여기 답가지를 보면 고혈압 아니죠. 기립성 저혈압 그렇죠. 초기 증상에는 기립성 저혈압이 답이다. 2번 출혈 의미 없고요. 맥박 감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음식이 한 번에 갑작스럽게 훅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허약하고 어지러워. 일단은 창백해지죠. 그리고 땀도 나고 거기 적응을 하려고. 그리고 심계 항진되면서 빈맥이 퍼뜩퍼뜩 뛰고 오심도 일어나고 그리고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이 일어나는 거죠. 반응성 저혈당증 이건 후기 증상인 거고 답은 2번이고요. 후기 증상으로는 식후 90분 즉 한 후기 증상으로는 우리가 시간은 초기는 5분에서 30분 이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건 초기 증상이고 후기 증상은 90분. 90분이 어떤 거냐? 1시간 30분이죠. 그죠? 1시간 30분에서 3시간 사이 그걸 후기 급속 이동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어지러우니까 현우는 조금 어지러움보다 조금 더 뱅뱅 도는 거예요. 현운학 있고 어지럼증 있고요. 현기증을 넘어서 발한 여전히 뭐 땀 나요. 혼돈 그러니까 허약이 혼돈으로 바뀝니다. 단어가. 그래서 고혈당, 고혈압이 이 시간 일어나고요. 그리고 식후 2시간 반응성 저혈당 이러한 단어가 따라 붙습니다. 이러한 단어가 따라 붙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가 고지방, 고단백이 아닌 일반식을 먹을 때 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혈당치가 고혈당증으로 변해요. 초기에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인슐린이 가도 분비가 되는 거죠. 인슐린이 가도 분비가 되면서 식후 2시간 반응성 저혈당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기 증상과 후기 증상의 차이점. 초기에는 이렇게 허약하고 현기증 나고 발한 있고 빈맥 있고 심계항진 오심 있고 기립성 저혈압이 일어나더라. 후기에는 시간 개념 생각해 주시고 여전히 어지럽고 이제 허약이 혼돈으로 변화가 되고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반응성 저혈당증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허약감, 심계항진, 심한 통증, 서사를 호소하며 저혈당 증세를 보인다. 자, 저혈당 증세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뭐가 와야 돼요? 초기 증상이에요? 후기 증상이에요? 후기겠죠. 그러니까 후기 증상을 찾아보자. 다음 중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원인 때문에 저혈당 증세가 일어나니?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1번 본문부 기능이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상관이 없는 답이죠. 틀렸고요. 위와 문합된 공장 부위로 고탄수화물이 빠르게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게 답이죠. 위와 문합된 공장 부위로
고탄수화물이 빠르게 유입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상이 일어난다. 그렇죠. 답은 2번인 거 있고요. 고지방 고단백 식이 섭취 때문이다. 아니죠. 이건 오히려 장려해야 되는 시기인 거 있고요. 식사 시 물과 같이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분이 적은 음식, 즉 저탄수화물. 그래서 틀린 답인 거고요. 5번 고섬유질을 섭취했기 때문이다. 관계없죠. 상관없어요. 시기는 고고저, 고단백, 고지방. 그래야 소화가 덜 되겠죠. 그죠? 또는 중지방도 괜찮아요. 저탄수화물. 저탄수화물이라는 언어가 수분이 적다. 이런 말로도 약간 살짝 비슷하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죠. 이러한 것들 잘 기억해 주시고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약간 대치될 수 있는 언어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한 것들도 생각하면서 지문을 풀어 주시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국시 볼 때 성인에서 한두 문제는 대체되는 언어가 나와요. 그것이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구나. 그거를 잘 생각해 주시면서 모의고사를 풀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갈게요. 50대 김씨는 위암으로 항암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김씨의 절대 호중구수 ANC 500일 때 어떤 간호중재를 해야 하는가 라고 묻고 있어요. 절대 호중구수 기준을 먼저 알아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이 지문에서 묻고 있는 어도가 뭐예요? 항암 치료 중일 때 절대 호중구수가 가지는 의미를 알고 있니?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1번 동공방사를 사정한다. 관계없죠. 체온을 측정한다. 어때요? 항암 치료, 체온 측정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간염을 나타내는 거죠. 체온이 높다고 하는 것은 백혈구가 싸우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것은 결국 간염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간호중재를 해야 되느냐 이 중에서 동공반사, 체온, 호흡, 동맥혈가스, HB 수치 결과 확인 어때요? 체온이 가장 정답에 가깝겠죠. 왜냐? 간염을 나타내 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인 거 있고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절대 호중구 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절대 호중구 수가 500 마이크로리트 500 이하시 또는 우리가 호중구 절대 수치 성인은 1800 마이크로에서 7000 마이크로 이하가 정상입니다. 만약에 이것보다 낮다 이럴 때 우리 면역 체계가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항암제 치료 전 이 절대 호중구수 검사가 꼭 필요해요.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이 항암 치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또 38도 이상의 고열이 1시간 이상 지속 시 이렇게 호중구 감소증을 의심을 하고 검사가 다시 나가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1500보다 낮다. 1500 마이크로리터보다 낮을 때는 항암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준이. 요거보다 낮으면 항암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500이냐 1000이냐 1500이냐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고 이 지문에서 호중구수가 500일 때 어떤 간호중재 그렇죠? 역격리죠 사실은 역격리인데 그 첫 번째 기준이 체온이다. 체온을 측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지문이 나온 거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위절제수로 덤핑 신드롬을 예방하기 위한 식이로만 묶인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1번 수분이 많이 함유된 식에 수분이 많이 함유되었다. 안 되죠. 저수분으로 가야겠죠. 고지방 그렇죠. 소화가 덜 되게 고지방. 근데 1번은 틀렸다. 중지방 식이 고단백 식이 중지방 식이. 자, 어때요?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별표 해놓고 3번 넘어갈게요.
저지방식이 소화가 잘 되니까 안 된다. 고단백식이 좋아요. 소화가 안 되게끔. 그래서 3번 틀렸고 고단백식이 좋죠. 빠르게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고프린식이 아유 큰일 나죠. 안 되고 이거는 의미 없어요. 4번 틀렸다. 저수분식이 맞아요. 고탄수화물식이 요거 안 된다. 그래서 답은 2번 중지방식이와 고단백식이 2번이 답인 거 있고요. 우리가 덤핑 신도롬이고 덤핑 신도롬을 예방하기 위한 식이 소량식 자주, 그죠? 소량식 자주. 우리가 기본적이죠. 소량식 자주. 근데 이 소량식 자주 먹는 시기가 어떤 거야 되냐? 고단백. 왜냐? 빠르게 흘러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고지방. 또는 이 지방은 중간 정도의 지방도 좋아요. 그리고 저탄수화물, 탄수화물이 빠르게 당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저탄수화물 소화가 덜 되게 하기 위해서 수분이 적은 음식 요렇게 해서 이것이 덤핑식이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또 뭐예요?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 기댄 자세, 식후 누워있기. 식후 2시간 동안은 수분을 제한시키고 무조건 위가 빨리 비워지는 것을 지연시켜야 되죠. 다음 가겠습니다. 50세 여성 구씨는 위암 진단으로 전위절제술 수술을 받았다. 며칠 후 식사를 하게 된 구씨는 오늘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어지럼증, 오심, 발한을 호소를 하였답니다. 간호사 이 씨는 환자가 식은땀을 흘리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담당 간호사가 이 환자의 식이시 증상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시행할 간호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묻고 있는 건 뭐예요? 덤핑 증후군이 일어났어. 초기든 후기든 간호사가 어떤 간호를 이 환자에게 해줄 수 있겠니? 이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가볼게요. 어지러움을 호소함으로 비뇨약을 처방하나요? 아니겠죠. 물이랑 같이 식사를 하도록 아니겠죠. 덤핑 증후군이 일어났는데 물이랑 같이 식사를 하게 하면 안 되죠. 물에 대해서 물을 그럼 우리가 언제 환자에게 줘야 될까요? 식사와 식사 사이 간자를 써서 식사하기 전에 섭취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식사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 물은 식간에 섭취하게 한다. 그래서 2번도 틀린 거고 1번 식후에 걷도록 하나요? 안 되겠죠. 자세, 덤핑에 대한 자세 우리가 어때요? 덤핑에 대한 자세는 우리가 척이로 누워 있어야 되죠. 척이로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어야 돼요. 자세는 그렇다는 걸 알아주시고 4번 소량씩 천천히 수분이 적은 음식 그렇죠. 소량씩 천천히 1번 맞고 2번 수분이 적은 음식 맞죠. 그래서 4번이다. 소량씩 천천히 수분이 적은 음식을 섭취하게 하는 게 맞고 식전 소화제 소화 더 잘 되라고 소화제 틀린 답이겠죠. 식이에 대한 간호중재 매년 나옴으로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는 끝났고 위암 원인이라든가 위암 원인 어떤 게 위암 원인인지 만성 위축성 아시죠? 그러한 것들 병태 생리 어떤 건지 선암이 90%더라. 그리고 위암 진단 확진 방법 확진은 생검이죠. 그죠? 확진 방법 위암일 때 치료 및 간호 간호 어떻게 하죠? 위암일 때 위암시 내과적 치료가 있고 외과적 치료가 있죠. 내과적 치료는 방사선 화학 그래서 ANC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총비경구 영양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외과는 수술이죠. OP죠. 그래서 수술 후에 어떻게 수술 전에 어떤 걸 검지해야 되고 수술 후에는 어떤 걸 봐야 되고 이렇게 나누어서 나오겠죠. 그리고 위수술 후 간호는 어떻게 할 거냐. 수술 후 간호 비위간도 있죠. 그죠? 비위간 삽입 목적 제거 시기 그리고 영양 부분은 덤핑 나오죠. 그죠? 그래서 위절제수로 발생하는 덤핑 초기 증상 후기 증상
거기에 대한 구별 방법, 이 정도 정리하시면 소화 흡수장애 위험 부분에서는 거의 정리가 되실 겁니다. 다음엔 소화 흡수장애, 소화성 궤양에 대해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두 힘내시고 수고하셨습니다.